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세혁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2달 연속 단행하면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다는 소식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일선 경찰의 반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뉴스워치, 1호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민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지난 2012년에 시작된 것으로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이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TV는 지난 21일 저녁 9시 뉴스 리뷰에서 다뤘는데 보도된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인하여 수혜를 입은 것은 본래 보호하고자 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지적과 그로 인한 불편함은 소비자들의 몫이 가장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와는 달리 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선정한 실행 가능한 국민 제한 10개에 선정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인데요. 10개의 제한은 향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3개의 제한으로 추려진다고 전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를 반기는 반면 소상공인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계가 준비하고 있던 온라인 전환의 기회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반응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살펴본 보도 내용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본 이슈는 지난 10여 년간 갈등과 논란이 꾸준히 반복되어 온 문제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뉴스 초반 언급된 갈등의 예시들은 대부분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뉴스 후반 양측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양측의 입장이 어떠한지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만 본 이슈처럼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하여 온 문제일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언급한 사례들을 수치 등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언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세를 간단하게라도 실제 수치를 언급해주거나 소비자 인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해당 이슈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 조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년 이내에 대형마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약 6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을 했는데요. 이처럼 민감한 이슈일수록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보도에서 대통령실 국민 제안이 언급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연합뉴스TV의 6월 23일 보도와 7월 20일 보도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국민 제안이 신설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하는 질문에 답변을 했던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 제안은 정부가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답변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7월 20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에 올라온 여러 안건 가운데 10건의 우수 국민 제안을 선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만 2천 건의 국민 제안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K교통패스 등이 포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살펴본 국민 제안 10건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건 가운데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최종 3건인데요. 21일 뉴스에서 기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최종 3건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한은 가장 많은 투표수를 획득하고 있는 안건 중 하나로 향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슈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온라인 마켓 업체들은 영업 제한이 없는 반면 대형마트만 제한을 받는 것이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의 이러한 행보가 향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다 더 신중하되 명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어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선거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많은 정치권 인사 중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연합뉴스TV는 청년 정치에 주목하여 보도한 바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보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일요와이드에서는 이준석 대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 이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대표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년여 만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하여 2030 여성표를 끌어모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도전은 당이 허용하지 않아 불발되었으며 정의당 비례대표 1, 2번으로 당의 정면에 섰던 유호정 장혜원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선거 참패는 물론 정당 이미지를 나쁘게 한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 직후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들 스스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하지만 이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청년 정치 자체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음을 전했습니다. 15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보도는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적 보유기간 미달로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는 등 당권 도전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은 입당 6개월이 안 돼 출마 자격이 없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해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9일 오후 12시 뉴스센터 1, 2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후 부산에 이어 강원도에서 당원들을 만나며 지지권 결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6개월 징계와 관련하여 대법원 유죄를 받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던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진영 숙명여대 갱원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천액이라는 분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현재 지지율에서 가장 많이 이탈한 지지층이 2030 세대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탈층을 다시 집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청년 정치 이슈는 매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지만 매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자가 지적한 대로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선거 이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시각을 덧붙여 주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른 만큼 한꺼번에 묶어 청년 정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언론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며 청년 정치의 후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의 주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일 보도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후 보도는 청년 정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에서 언급된 다양한 원인을 논의하는 등 청년 정치 관련 이슈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의 의제들이 보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 제작과 김미애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 내 기업 기상도에서는 둔화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호재를 만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살펴보았고, 여의도 풍량계에서는 청년 정치의 명암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주 기업 뉴스 방송은 상반기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사람이 10년 만에 최소를 보여 미래 경기 기대감이 적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장마 뒤 올 맑은 날 기다리며 기업 기상도 출발합니다. 첫 맑은 기업은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각종 면세점들입니다. 반입한도 확대로 화창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면세품 반입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고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구매 한도가 사라진 것에 비해 그대로였던 반입 한도를 정상화했다는데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에게도 좋지만 코로나 사태로 힘든 면세점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들 웃는 기회 되면 좋겠네요. 다음 맑은 기업은 LG화학입니다. 반도체를 이은 배터리 동맹 핵심으로 떠올랐다는데요. 지난주 방한한 옐런미 재무장관이 LG화학에만 방문하며 배터리가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또 다른 축으로 부각됐다고 합니다. 경제안보 동맹 축으로 부각됐습니다.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엔솔 배터리 공장에 이어서 배터리 소재 북미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북미 공장을 검토 중입니다. 무제한 지원과 외국 기업 발목 잡기가 중국식 전략이라면 우리나라의 전략은 기술과 동맹이라고 전합니다. 기술과 동맹입니다. 첫 번째 흐린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하강한다는 전망에 공장 증설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세계적 불황 전망 확산으로 인해 첨단 기업들이 흉년 대비에 들어갔다는데요. SK 하이닉스도 4조 원대의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합니다. 청주 공장 증설 결정 전격 보류했습니다. 또한 내년 투자를 줄인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급한 비를 피하고 보자는 것으로 보여진다는데요. 비는 피하고 보자는 겁니다. 힘든 시기는 오겠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것이 다음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전합니다. 다음 흐린 기업은 현대올뱅크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상장 계획 또 철회했습니다. 현대올뱅크는 유가 급등으로 역대 최대급의 실적을 냈지만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는데요. 최대 실적 냈는데 왜일까요? 증시가 1년 새 30%가 내리고 공모주 청약열기가 식으면서 제값을 받기 힘들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현대올뱅크 말고도 상장 계획을 철회, 보류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현재 증시가 쉬어가는 구간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합니다. 다음은 여의도 풍량계입니다. 여의도 청년 정치가 기로에 선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난 명암에 대해 짚었습니다. 먼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두 거목의 공통점은 청년 정치의 원조격 인물이라는데요.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세대교체 돌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청년이란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냉소를 이겨내고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합니다. 앞선 두 사람과 같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또한 20대에 정계 입문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청년 정치인이란 겁니다. 두 사람은 지난 선거 기간 서로 여야 간판으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풍전등화나 토사구팽에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11년 여의도에 등장한 뒤 10년 만에 당대표 자리에 올라 당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선발하거나 공직 후보의 자격 평가를 실시하며 기성정치와 차별화된 시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기성정치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활동가로 지난 1월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2달 만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올라 주목받았다는데요. 젊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상징과 함께 기성 정치를 향한 쓴소리와 새로운 메시지로 변화를 이끌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얼굴이었던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나자 나란히 장외로 밀려났다는데요. 이 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고사 의혹이 불거지며 당내 갈등과 분란을 자초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합니다. 친윤그룹과의 갈등이 한몫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대표에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고 최근 이 대표는 징계 결정 후 SNS를 통해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밖으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안으론 조기 전당대회 주장이 나오면서 이 대표가 다시 당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민주당 박 전 위원장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전 586 정치인들의 용퇴를 거론하며 당내 비판에 직면했고 이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전당대회 출마로 재기를 노렸지만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마를 거부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나이만 젊을 뿐 일부 청년 정치인들은 기성 정치인의 언행을 답습하며 권력에만 천착한다는 지적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우리 정치가 이들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높은 평균 연령의 연공 서열이 중시되는 기성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90년대생 최고위원과 대변인 등이 용기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데요. 성찰해야 합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 혁신을 외치는 청년 정치인들의 최고위원 출사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혁신의 길에 정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치권은 청년 정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시스템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라는데요. 결국 새로운 시대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의제와 담론이라며 청년들에게 담론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정치 혁신의 변곡점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네, 시대의 변화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이 정치권은 청년 정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현실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자, 위 학생은 여의도 풍향계를 보고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청년 정치는 선거철만 되면 고리타분한 기존 정치의 틀을 깨고 참신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역으로 등장하지만 선거만 지나면 토사구팽된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방송에서의 말처럼 청년 정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당내 시스템과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당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 제작과 김미애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이른바 치포 동맹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치포 동맹에 대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에 8월까지 치포 동맹을 참여할 것인가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먼저 치포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이 구상하는 치포 동맹의 의도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치포란 미국의 주도로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을 말합니다. 지난해 초에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강타했을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에는 반도체가 편자의 못이라며 중국을 뺀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의지를 밝힌 바가 있죠. 좀 어려운 표현인데 편자는 이제 말발굽에 덧대는 쇠붙이를 말하는데 예. 편자에 맞춰서 이제 못질을 할 때 이 못이 부족하면 말에게 편자를 입힐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 엔비디아 등 최고의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은 설계만 하고 또 생산은 해외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1, 2위는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죠. 얼마 전에 이제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반도체를 언급하면서 이제 프렌드 쇼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동맹과 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사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장비, 생산 등 전 영역을 미국 안에 두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맹국과 연합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치포 동맹 참여에 대해서 대만과 일본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미국은 8월까지 확답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요구는 가입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필요하다면 주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미국이 반도체 선진국들을 규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시장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라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이 된 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실리적인 외교를 강조하긴 했습니다마는 다소 좀 다른 결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는 미국의 의지가 단호해서 우리가 마냥 손을 내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 대만, 일본 칩3로 출발을 하고 네덜란드가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 반도체가 맡아온 국제적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세계 최강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는 외면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중이 보호 무역주의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이제 이해관계가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해 이를 최대한 막아야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가 치포 동맹 참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데 이 중국의 반응과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이제 독자적인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갈 길이 멀어서 그런지 칩4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깊이 서로 융합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이런 행태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시장 원칙에 근거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실상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환구15와 그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도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면서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가운데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는데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칩4 동맹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미중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위험 요소를 계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손을 잡을 경우에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반도체 설계 기술을 미국에 기대는 상황에서 중국 편에 서게 되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면 초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전문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고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흔들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칩4 동맹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반도체 자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직접 타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4개국이 함께 움직이면 중국도 한국만 표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국익 차원의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경제와 안보 동맹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라고 전했는데요. 굳이 이제 경제와 안보 이것을 이제 한 바구니에 넣고 보는 것은 어쩌면 선택지를 좁혀서 우리에게는 위험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선택과 해법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우선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칩4 이슈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미국과는 동맹이 걸려 있고 또 중국과는 거대한 시장이 걸려 있다 보니 뚜렷한 입장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양향자 반도체 특위위원장도 언론을 통해서 칩4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반도체에 있어서 압도적 1강의 나라는 미국이고 우리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 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전략적인 동맹 관계로 또 중국과는 협력적인 공생 관계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해서 미국과 중국이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기술 또 중국의 시장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술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을 잃으면 다른 데서 이제 개척할 수 있지만 첨단 기술에서 단절되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반도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칩4 동맹 참여는 불가피하겠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외교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보도 자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으로 우리의 외교가 정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안보는 뭐 미국 또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컸었는데 미중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안보와 경제 문제가 이제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신냉전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지가 하나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적인 다자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죠. 국가 이익 앞에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은 합리적인 관점으로 또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중 경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위험 분산 차원의 해법들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자국 내 정치와 연동돼서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보다 좀 유연하고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변수를 면밀히 살펴서 보도하고 또 선제적인 충격 완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